안녕하세요. 강남 여의주입니다. 10월 15일 날 부동산 규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미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행크TV에서 또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부동산 규제가 바로 우리 9월 7일 날 나왔었죠. 9월 7일 날 나오고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규제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규제가 발표된 건데요.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이다 할 정도로 좀 강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빠르게 규제가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추석 때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 집값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강 벨트 주변으로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서울 집값이 상승률 2배가 됐다. 성동, 광진, 서울, 분당, 과천,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규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또 막차 수요가 굉장히 또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굉장히 올랐고요. 또 중요한 건 6월 달에 규제를 발표하고 나서 약간 주춤했다가 9월 달에 공급대책이라고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그 공급대책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집을 사야 된다. 다시 또 수요가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가 나올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또 예상보다 좀 더 크게 규제책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나왔는지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번 발표안의 주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고요. 추진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저해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적 부분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죠. 크게 세 가지는요. 주택 수요 관리 강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앞으로 뭐 주택 확대 방안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또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은 주택 수요 관리 강화 부분이랑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수요 관리 강화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도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고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마포, 그다음에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주변 지역들 상급지 다음 순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을 제외한 그 다음 급지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될 거다. 또 토지거래 허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에 있는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까지도 지금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다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뜨고 있는 과천이나 분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평촌, 또 의왕, 또 광명, 하남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어디가 지금 지정이 됐냐면요. 기존에 있던 것 포함을 해서 지금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투기갈 지구로 지금 선정한 거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포나 성동구나 뭐 동작구, 강동구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몇 억씩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원구와 도봉구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 중랑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진구를 묶어버리면 풍선 효과가 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평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못 올랐는데 평촌도 같이 묶였고요. 또 광명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또 들어오면서 분양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광명까지도 묶이게 됐습니다. 이제 의아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원구도 팔달구는 묶었는데 또 건성구는 또 묶지 않았고요. 강동구와 하남까지는 묶으면서 또 구리는 또 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웬만해서 만약에 이 정도로 묶었다고 하면 구리도 원래
넣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리가 빠진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사실 구리보다는 이제 요즘에 다산 쪽이 조금 들썩이고 있었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 또 남양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빠졌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도 구리나 또 다산과 같이 가고 있는 곳이었는데 또 하남은 또 묶였죠. 그 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도 전체가 묶이지 않고 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전체가 묶이지 않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만 또 묶였고요. 마당구는 또 지정이 안 됐습니다. 또 이런 걸 봤을 때 광범위하게 묶었지만 여차하면 이런 곳들도 아마 조만간 빠르게 또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제를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마포나 성동구나 강진구 이 정도까지는 묶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는 좀 묶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지만 강서구라던가 은평구라던가 사실 뭐 구로구까지는 묶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규제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규제 지역 나오기 전에 대출 규제가 먼저 발표됐었는데요. 대출 규제가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부분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주 세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규제 지역으로 한 번에 묶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됨으로써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만 선정을 해도 이렇게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 부분 또 세금 부분 청약 관련해서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는 LTV가 집값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40%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대출 한도가 훨씬 더 깎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6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70%도 가능했기 때문에 6억 원이 70% 이내로 들어오니까 내 돈 4억만 있어도 대출 6억을 받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울이랑 경기도에도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갈 때 이제 6억 원이 아니라 40% LTV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원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4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이 6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규제 때문에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지금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즉 결론은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생활안정 주담대를 최대 1억 원 한도로 하고요. 다주택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요즘에 주택 갖고 있으면 다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기존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못 사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전세대출 보유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과 즉 내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면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 못한다는 겁니다. 또 뒷부분은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제한이 있죠. 기존에도 전세대출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지만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분들도 매수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즉 전세자들도 움직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신용대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를 받게 되면 그 돈을 활용하지 않아도 못 사게 되기 때문에 1억 원 초과 받으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도금 이제 이주비 대출 제한이 있는데요. 기존 대출 규제 나올 때 이주비 6억 원 한도는 건드리지 않는 거는 나왔었지만 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은 추가 주택 구입이 막히게 됩니다. 사업자 부분, 사업자 대출을 막는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하고요. 규제지역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이번 규제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또는 규제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번에 크게 나왔다는 것도 좀 역대급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 더
한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묶은 점이라는 겁니다. 서초,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게 허가를 받고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토어제라고 하는 거를 지정한 이유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갭투자라고 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많이 갭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무주택자인데 대출이 안 되니까, 또는 매수해 놓더라도 지금 당장 대출 받거나 또는 자금이 모자라서 미리 사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한 2년간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집을 못 사게 막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지금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나왔기 때문에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이제 전세를 주거나 또는 전세가 낀 물건을 아예 못 사는 거예요. 무조건 실입주하는 분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에 지금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10월 20일 전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는 분들이 이 10월 20일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금 또 매수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나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일명 5일장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가 또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 5일장이 뭐냐면요, 5일 동안만 이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10월 15일 날 지정되고 나서요, 저희 수강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매매 계약하고 있는데 10월 20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기 전에 사는 게 맞느냐, 이 가격이 괜찮은 게 맞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가면은요, 어차피 10월 20일 이후부터는 갭 투자가 전면 차단되기 때문에 이미 매수를 계약하려고 했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이동해서 거주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는 이동해서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10월 20일부터 지정이 돼서 이후에는 실거주 가능한 분들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역대급이라고 표현한 거는 매수자를 못하게 꽁꽁 묶은 거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피해도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매수를 못하는 걸 막는 것도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투기과열지구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도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 용산구에 집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역 또 경기도까지도 묶이게 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보유할 분들이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세금 부분을 보면은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첫 번째 집을 내가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지만 조정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되고요. 3주택은 12%로 중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랑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가 되죠. 이 말은 뭐냐면요, 나중에 투기과열지구일 때 매수를 하시면은 나중에 팔 때 중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26년 5월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내년 이후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또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을 중과를 맞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안 팔려고 하겠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26년 5월 전에 파시는 일부 물량은 나오겠지만 이후가 되면은 이 물량들도 꽁꽁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20년, 21년도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축 물량도 팔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파는 물량들이 나오니까 또 그 물건들도 묶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죠. 비조정 같은 경우, 지금 규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하기만 해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규제가 되면서 보유 2년, 거주 2년이 묶이게 되고요. 또 10월 20일부터는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뭐 아파트는 안 됐었지만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합산 배제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매 부분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지금 수도권 묶였으니까 수도권 3년이 전매가 묶이게 되는 거고요. 또 전매하고 나서도 다시 또 전매를 못하니까 그런 물량들도 또 묶이게 되겠죠. 청약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가고요. 정비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뭐냐면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한 주택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을 한번 받게 되면 분양 신청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다른 집을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를 갖고 있으신데 정비사업을 지금 앞두고 있다.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투기과열지구 일대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매수하는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는 초기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들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들도 묶이게 된 거죠. 강남이나 뭐 용산 이런 곳에 갖고 있는 분들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걸로 좀 보상을 받는다고 쳐도 지금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된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이제 매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겠죠.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꼼짝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이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아파트 좀 외곽에 일반 기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물건 자체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팔게 되겠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서울 물건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물건을 팔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또 가져가는 게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몰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거 한 채 남기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죠. 17,000세대라고 하나요? 그런 재건축을 보유한 분들이 팔 수가 없어서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뭐 10년 보유, 뭐 5년 거주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씩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게 되고 사고 싶은 사람은 물건이 없으니까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물건들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물건은 없고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또 뛰는 그런 이상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친절하게 또 적어놨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도시정비법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되죠. 10월 16일 당시에 조합 설립 인가된 재건축, 또 관리 처분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고요. 그래서 매매 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 청산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죠. 재건축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조합원 지위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제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이 이렇게 전방위로 확대됐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어렵게 되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어렵게 되고 그냥 거래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 규제도 강화를 했는데요. 대출 축소를 시켰죠. 집값이 시중에 많이 오르는 이유가 유동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이제 금리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은 금리
금리를 높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많이 높았던 금리가 지금 조금씩 낮춰지고 있고, 또 지금 동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집값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꼼짝 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있던 대출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 6억 원에서 지금 대출을 4억 원,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15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해준다고 했지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40%밖에 안 되니까 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는 돈 있는 부자들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1억 모으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막 5억, 또 6억, 7억 이렇게 월급만으로 모아서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대출을 그래서 활용을 해서 우리는 집을 사서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기존과 달라진 거 없는 거 아니야? 15억 이하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상 규제 지역 때문에 더 많이 못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금리 상향도 조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을 해서 스트레스 금리로 가산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도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 지역도 잘 살펴봐야 되고 내가 대출이 얼마가 되는지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과 지금 아직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 하려고 어디를 사지라고 고민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지 움직이는 여력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시기와 맞는 매물도 또 찾아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억짜리 정도 집을 보고 있다가 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8억짜리로 낮춰서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규제가 또 역대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저는 어렵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규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요와 공급이죠. 그럼 수요를 지금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데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KB 부동산을 보시면 데이터부에 가면은 나오는 자료고요. 주택 공급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보시면 2025년도에는 24,700세대, 2026년도에는 5,007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이후로 계속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6년, 또 27년, 28년도에는 더더욱 공급 절벽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인허가 물량도 지금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년, 3년 뒤에도 공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9월 달부터 뿐만 아니라 공급을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정권에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음 정권에서 나오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공급을 적극적으로 밀지 못하겠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 온 그런 공급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죠. 한창 상승장에 시작됐던 16년부터 18년, 19년 이때쯤에도 공급이 없었잖아요. 인허가도 없었고 공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앞으로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규 공급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기축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서울을 보시면 24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전세까지 매매 물량이 이렇게나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나왔던 이 매매 물량들이 다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물건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번 규제가 적용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절벽이 되겠죠.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도 전세가 끼어 있으면 팔지를 못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을 때도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날짜가 맞아야 되고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빠지게 되는 거고요.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내 집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지금 또 안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기존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물량들이 기축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게 지금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매물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경기도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가을지구로 묶이면서 재건축 물량들이 또 나와서 손바뀜 돼야 되는 그런 물건들도 지금 다 묶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매매 물량도 지금보다 더 급감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신규 공급 부족하죠. 그 다음에 기축 물량도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요건부터 재건축 물량까지도 감소를 하게 되니 이 공급 부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요 같은 경우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KB부동산에 나오는 서울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매수자들이 많냐 적냐 이걸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10월 건 아직 안 나와서 살펴보면은 6월부터 지금 굉장히 또 뜨거워져서 95.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21년도 기억나시나요? 21년도에 한창 22년도에 꺾이기 전에 21년도에 굉장히 부동산이 뜨거웠잖아요. 그때만큼 올라가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규제를 안 했다고 하면 계속 그때만큼 뜨거워질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매수자들은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계속 서울은 계속 올랐대. 똘똘한 한 채는 엄청 올랐어. 이제 반포나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2억이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돌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수요는 지금 2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다시 주춤하면서 기간마다 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이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다주택자들이 많이 움직였을까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여러 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요 심리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1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아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죠.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갭 투자로 한 채를 사놓고 향후 실거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에선 좀 다르게 보죠. 실거주 하지 않으면 갭 투자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요가 아니다 투기다 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무주택에서 1주택 1주택에서 1주택 갈아타기 또는 2주택에서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로 넘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실수요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거주자가 지금 움직이는 실수요장인데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멈출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이분들을 전체를 다 멈추진 않겠지만 갭 투자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8억으로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갭 투자로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 갭 투자가 불가하니까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또는 8억으로 원래 살려고 했던 갭 투자 물건이 이제 15억짜리다 라고 봤을 때 8억 현금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나머지가 대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수요는 억제가 될 겁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또는 지방에서 지방 물건을 팔고 서울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하나 갭 투자로 해놓으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못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부 수요가 억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 감소를 할 겁니다. 또
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대출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대출 여파 문제,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비수기인 또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정도는 좀 거래량이 죽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규제가 이번 시장을 잠깐 멈추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수요 억제를 지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거래량은 감소를 할 거라 라고 보고요. 하지만 공급 부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를 전체 잠재우기에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또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의 메인 지역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매물 자체가 거의 못 나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팔 수 있는 물건들이 가끔 하나씩 나올 텐데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또 매수하는 분들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좀 뛰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갭 투자로 서울에 물건을 사려고 했던 분들, 경기도에 사려고 했던 분들이 어차피 실거주는 안 돼. 이런 분들은 그 다음 급지에 매수 가능한 지역, 일부 지역을 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지금 그럼 풍선효과 나타나나요? 라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풍선효과 지역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투기가열지구를 다 묶였는데 안양 만안구라던가 구리라던가 또는 다산 신도시, 수원 이제 인접해 있는 수원 건성구에 있는 일부 아파트들,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왕이랑 이제 평촌 신도시에 살려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의왕에도 준신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4억 정도 갭을 끼고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묶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안양 만안구에 있는 준신축 단지 이런 곳들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슷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로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산 같은 경우도 구리나 다산 같은 경우도 준신축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들도 또 매수세가 옮겨가겠죠. 예를 들면 하남이나 성남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남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풍선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부천이나 안양 만안구, 군포, 구리에 거주를 하시면서 나는 서울 살 생각은 없었고요. 저희 동네에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냥 1주택,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규제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도 빨리 묶이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겠다. 투기가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거래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유도 거주도 2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내 집 마련 해두자.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울 전체가 묶였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메인 대장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꽤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곳들로 눈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향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면서 지방까지도 들썩이는 장으로도 여차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또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투기가열지구가 이제 정비사업 규제가 있으면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도가 불가하게 되면서 매물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해당하는 분들의 조합원들의 갈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고요. 조합 설립 이제 하려고 막 준비 중인데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가열지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틈새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좀 정비사업에 제약이 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도 있죠. 투기가열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을 구입 못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는 단지가 나오게 되면 전월세 수요도 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물량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축 매매 물량도 없고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전세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잠잠해
위험해졌으니까 투기가열지구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좀 나오게 되면 빠르게 규제 지역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규제를 강하게 빠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규제되지 않은 주변 지역들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시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한 규제와 지금 연말 비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는 감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규제책으로 수요를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공급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공급이 더 부족하는 시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매 물량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기를 봤을 때 규제했으니까 가격도 많이 조정이 되겠지. 물론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는 있겠지만 물량 자체가 없으면은요 가격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아셨더라도 지금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시고, 또 경기도 또는 지방광역시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번외로 지금 10월 15일 날 이제 발표 대책 원문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오피스텔과 상가도 묶이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이 원문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 LTV를 강화한다. 기존 70%에서 40%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상가도 40%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토호구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토호구역 지정 지역과 대상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주택 지정 시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강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만 가능하게 지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비주택 담보대출 오피스텔 상가는 기존 70%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오피스텔과 상가를 사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긴 하지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또 규제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안 사서 너무 후회돼요. 지금 거의 꼭지 아닌가요? 제가 샀을 때가 고점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큰 그림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특히 서울에서 전세와 월세 거주하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나가는 비용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또는 거시적인 환경까지도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유동성이 다시 좀 풀리는 그런 시장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가를 꼭 한 채는 꼭 투자 측면이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권 다음에 뭐 한 5년 뒤에 매수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의 규제책이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왜 더 규제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책으로 수요를 전체 잠재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기존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규제가 또 나온다? 그 말은 가격이 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급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해결되지가 않고, 근데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드는 규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드니까 가격은 또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규제 때문에 난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분명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지나고 나서 보신다고 하면 그때 사길 잘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 규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규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규제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각자에 맞게 한번 꼭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에서 꼭 좋은 물건들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